네, 안녕하세요. 카네기 마스터 클래스의 홍헌영입니다. 혹시 이런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오너십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라,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교육받을 때 아마 그런 얘기 들어봤던 것 같아요. 주인의식과 오너십, 기업가 정신, 물론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저도 강사로서 가끔씩 그런 요청을 이제 기업의 경영진이나 교육을 주관하는 임원진들에게 요청받을 때가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좀 주인의식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이 회사가 정말 내 회사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 일을 마치 내 사업인 것처럼 주인의식을 갖고 임하는 그런 자세를 좀 알려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약간 농담 삼아 웃으면서 한번 물어보죠. 그런데 진짜 직원들이 주인이 맞습니까? 주식은 얼마나 많이 나눠주셨으며, 또한 직원들이 주인이라면 주인은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잖아요. 직원들이 정말로 얼마만큼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결정한 대로 실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익이 나면 주인인 만큼 그만큼 또 아주 많이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기업의 주인은 사실은 주주이죠. 그리고 대다수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창립자나 오너가 그 주식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기 때문에요. 사실상 대부분의 직원들은 신분상 주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의미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인의식을 갖고 일하는 것, 업무의 주도권을 가지고 좀 창의적으로 일하라, 그런 메시지로 해석한다라면 의미는 있겠으나, 과연 정말로 주인으로서 그것에 대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말 그대로 민주,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국민이 주인인 그 주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제일 대표적인 형태가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창 이제 우리가 대통령 선거 때문에 누가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즉 선거를 통해서 국가의 지도자들을 뽑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비교해보면 과연 우리는 어떤 나라에 더 살고 싶어하며, 또한 어떤 나라가 더 많이 성공하고 번영했는가,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지금 독재 국가라든가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 비해서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들이 대다수가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도 더 높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이 민주주의,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이 민주주의가 회사에만 들어오면 과연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는가? 즉, 정치,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일상의 영역, 가정에서의 민주주의, 회사에서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과연 잘 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참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출근해서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민주적인 요소들이 잘 작동되고 있는지 한두 가지 사례를 한번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째, 만약에 우리 회사의 회장님의 자녀분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우리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사원급으로 입사를 할까요? 아마 모르긴 해도 최소한 오너의 자녀분이면 못해도 과장급 이상으로 아마 입사할 겁니다. 경력이 많든지 적든지. 그리고 나서 과연 비슷하게 승진할까요? 다른 직원들과? 아마도 훨씬 빨리 오너의 자녀분들은 승진을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경영진이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기업의 경영권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상 큰 의심이 없습니다. 당연하게 아마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습이죠. 권력이 세습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직의 구조상 기업은 주주들이 오너가 되고 또는 전체적인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주인이 될 수 있다라거나 국가처럼 투표를 통해서 우리는 사장님을 바꾸겠다, 이런 것들을 가깝게 생각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기업의 지배 구조 자체가 일단은 민주적인 요소가 반영되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죠.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주식을 산다면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요. 일을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민주적인 주권을 일종의 발휘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점도 있지만요. 좀 더 이제 현실적인 영역으로 들어와서 회사가 운영되는 방식이 과연 민주적이냐, 우리 팀은 민주적인 어떤 절차나 또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도 또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이것은 꼭 읽어야 할 때 그 경영의 필독서라고 추천한 경영의 모험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 경영학의 고전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이런 사례가 소개됩니다. 포드사라는 자동차 기업을 아마 아실 겁니다. 아주 예전에 1957년도에 새로운 신차를 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시장에 한번
마켓쉐어를 한번 확보해보자 라는 준비를 하던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정말 대대적으로 자동차를 준비했어요.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개선하고, 특히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그 자동차의 이름을 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게 되고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만들기 위해서 TFT를 구성하고 무려 6천여 개가 넘는 이름의 후보들을 선발하고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의 조언도 받고,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 이름의 후보군들을 이제 6,000개에서 좁혀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그 후보로 정해진 이름들을 가지고 그 당시 포드사의 CEO인 어니스트 브리치라는 대표에게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종 선정된 이름 후보군들을 딱 브리핑하고 어떤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결정할까요? 라고 논의를 하는데 어니스트 브리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됐고요. 그냥 에드셀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에드셀이라는 이름은 당시 이제 포드의 창립자의 2세의 이름을 딴 것이거든요. 그냥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의사결정이 일어난 거죠. 그 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던 그런 안들이 순식간에 그냥 그때 당시 의사결정권자인 CEO의 직감이나 기분에 따라서 철회되고 하나의 이름이 선택됐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요, 그 에드셀이라는 자동차는 가장 실패한 사례로 지금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품적인 성능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에드셀이라는 이름 자체도 에드셀, 판매를 더한다라는 그런 조롱 섞인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각인되면서 이것은 포드사가 어설프게 사람들에게 판매를 늘리려고 만든 좀 잘못된 사례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기억되어 있고, 많은 손실을 입히고 마케팅에서는 좀 부정적인 실패 사례로 오늘날도 자주 회자되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것이 일어났던 것이 거의 1960년대니까요. 정말 옛날에 미국에서 있었던 그 사례인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회사에서 이런 유사한 일들을 겪고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직원들이 참여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우리 회사에 이런 것들을 한번 도입해봅시다 라는 의견들을 냈을 때 팀장이 됐든 임원이 됐든 상급자가 본인의 독단으로 딱 결정해버립니다. 아, 이거 말고 이렇게 합시다. 디테일하게 어떤 뭐 안이나 문구 같은 것들을 상급자의 독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물론 그 사람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서 그 사람의 타고난 식견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민주적이라는 요소로 봤을 때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죠.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타협이 가장 기본이고요. 서로 이해를 잘 조율한 절충안들을 잘 만들어가는 것들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조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것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독재에 가까운 의사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내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우리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주인이 아니다. 우리 마치 부속품처럼 느껴진다. 이 조직에서 중요감을 가지기 힘들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게 되고, 그런데 누구도 사실은 의사결정이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직원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원래 그런 곳이니까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된다는 심정으로 다른 직장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나 민주적인 참여 제도를 가진 직장이, 또는 민주주의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팀이 과연 더 높은 생산성이나 더 높은 성과, 그리고 더 일하기 좋은 직장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국가가 지금 더 잘 살고 있죠. 독재 국가보다 민주주의 국가가 더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조직도 민주주의적인 리더십이 잘 발휘될 때 더 잘 작동되고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또는 어떤 것들이 민주주의적인 리더십이 직장에서 발휘되는 요소인가, 우리가 한번 하나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회사에서의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나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인 요소들을 좀 도입해서 좋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긍정적인 얘기를 오늘은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회사의 팀장님은, 또는 우리 회사의 사장님은 민주적인 분인가, 또는 독재자인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것입니다. 민주적인 리더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직원들의 참여를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겠죠. 의견들을 경청하고 그들의 의견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소통하고, 또 그런 의견들이 바텀업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체계도 잘 구축되어 있는 회사라면 우리 회사는 뭐 민주적인 리더십이 잘 발휘되고 있어 라고 느끼실 것이고, 우리 회사는 리더십이 독재적이야 라고 한다라면 그 반대, 내 의견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또 의견을 낼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도 좀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상급자가 마음대로 결정한다 라고 느껴진다라면 이제 독재적인 리더십에 가깝겠죠. 데일 카네기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여해서 만든 세상을 지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자신이 기여한, 자신의 어떤 아이디어나 노력이나 생각이 들어간 어떤 세상, 그것을 지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앞에 책상이 있는데요. 이 책상에 겉 합판을 만약에 제가 페인트 칠을 했다라면 제가 이 책상을 보면서 이 책상 멋지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이 이 책상 마음에 안 드니까 바꾸자 라고 말하더라도 이 책상 색깔 괜찮은데 왜요? 이걸 계속 쓰시죠? 라고 제가 이 책상을 지지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왜냐하면 저의 기여가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기여한 것을 지지하려는 성향이 있거든요. 유능한 리더들은 그래서 그 기여를 잘 이끌어내야만 직원들의 로열티나 어떤 주도성이 올라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리더들은 직원들이 하면 어떻게 하면 참여했다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더 높은 수준의 참여도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따지자면 좀 민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나의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좀 민주주의적인 리더십이 발휘되는 몇 가지 장면들을 우리가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기업들은요, 선거를 통해서 팀장을 뽑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성과평가 기간이 지나고 1년이나 2년의 임기가 있고요. 그리고 그 팀장이 재신임을 받으려면 팀원들의 7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그 팀장이 다시 임기를 가지고 재신임이 되어서 팀장 역할을 하는 그런 좀 파격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드물겠죠. 그런데 실제로 이런 민주적인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다면평가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다면평가는 말 그대로 한 명의 리더를 평가하기 위해서 그 리더 자신이 나의 리더십 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물론 그 팀 리더의 상급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그 팀원들이 우리 팀 리더의 리더십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 상급자, 그리고 그 팀원, 그리고 그 동료들이 이렇게 360도로 그 평가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360도 다면평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 360도 다면평가를 통해서 팀장의 리더십을 진단하고 그 사람을 계속 유지할지 승진할지 뭐 이런 것에 참고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다면평가라는 것이 뭐 반드시 민주주의의 선거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팀원들의 평가가 반영될 수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일종의 민주적인 요소를 택한 것이기도 하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한 민주주의적인 요소를 또 반영하기 위해서 좀 수평적인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급을 좀 없애고 이름을 부르는 회사 문화라든지, 그리고 수직적인 어떤 조직도를 좀 없애고 수평적인 팀 체제로 구축한다거나, 또는 일에 추진해야 될 사안별로 어떤 TFT의 장을 뽑거나 프로젝트 리더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선별하고, 그래서 A라는 프로젝트에서는 이 사람이 리더이고 팀원들이 있는데 B라는 프로젝트에서는 A 프로젝트의 리더가 B 프로젝트에서는 오히려 멤버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리더가 되는 이렇게 복합적으로 일하는 매트릭스 조직으로 일하는 조직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업무의 목적성을 인해서 기존의 이제 수직적인 구조는 좀 철폐하고 민주적인 요소를 받아들인 그런 조직 구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실제로 잘 작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면평가만 해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다면평가라는 제도는 실제 팀원들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적인 요소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렸으나 자주 만나는 질문이 이겁니다. 실제로 이거 다면평가 해보면 문제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뭐냐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팀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팀원들이 나의 리더십에 대해서 평가해 줬습니다. 점수를 줬습니다. 의사결정을 잘한다, 못한다,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 못한다, 피드백을 잘해준다, 부족하다 등등 평가를 했어요. 그러면 그 리포트를 받아본 팀장이 제일 먼저 첫 번째 반응은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거 누가 적었어? 라는 반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팀원 숫자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대충 찾아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또 이제 피드백이 가죠. 그러면 그 다면평가를 하게 되는 직원들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런 요소들을 알기 때문에 제대로 정직하게 점수를 주기도 힘들 뿐더러 이런 선작용보다는 부작용들이 많기 때문에 다면평가 도입을 사실은 굉장히 꺼려합니다.
웬만큼 선진적인 문화가 잘 구축되지 않고서는 이런 단면평가 제도를 하기는 되게 힘들죠. 그래서 조직이 경직되고 되게 분위기가 안 좋은 조직일수록 단면평가 점수는 희한하게도 잘 나오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도 만나게 될 때가 가끔씩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보면은 이 민주적인 리더십이 잘 작동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항상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혁신입니다. 제도나 시스템의 혁신을 말하는 거죠. 직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들을 낼 수 있는 어떤 구조나 채널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회의의 방식도 바꾸는 거죠. 그래서 그 회의를 통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한다거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의사결정 범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의사결정의 기준자가 되어야 되고 이해관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들을 약간 제도적으로 규정해 놓는 방법들도 있을 수 있고요. 직원들의 또 다양한 의견들이 기명으로 또는 익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별도의 채널을 구축하는 곳들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시스템들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매트릭스 제도라든가 매트릭스 팀 체제라든가 이런 또는 팀장 자체를 선거를 통해서 뽑는 극단적으로는 또는 그렇진 않더라도 팀장들 스스로도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단면평가 제도를 도입한다라든가 이런 어떤 절차적인 시스템적인 민주적인 요소들을 갖추는 것도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죠. 작동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생각, 즉 문화가 바뀌는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가능한 방법이 없습니다. 학습하고 공부하고 교육하는 일들이죠. 왜 조직에서 직원들의 참여가 중요한지, 왜 한 사람의 독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과거에는 유효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왜 그것들이 위험한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직원들이 더 잘 참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고 그 중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지, 이를테면 의사결정 스킬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또 리더들이 회의를 진행할 때도 이 회의 진행 스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어떻게 회의를 진행해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어떤 제한적인 시간 내에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를테면 공부하고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들이 계속 누적됐을 때 그것들이 조금씩 모여서 민주적인 문화를 만들게 되고 그 문화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민주적인 조직을 만들게 되는 거죠. 제도적인 부분, 시스템적인 부분, 직원들의 의견이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이 순환할 수 있는 그 일종의 혈관을 만드는 제도와 시스템 부분들을 필요로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혈관의 피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는 것처럼 이런 학습과 교육이라는 그 펌프가 계속 작동될 때에 비로소 조금씩 이제 민주적인 의사결정 체제가 조직에 이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리더들이 다양한 직원들과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조율해가는 것들을 배우게 되고 조직에서도 더 많은 창의성과 생산성을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그 스타워즈라는 영화 많이 보셨습니까? 그 스타워즈에 보면 제국군, 적군이 등장하죠. 그 제국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얀색 옷을 입고 있어요. 아주 일사불란하게 통일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잘 아는 다스베이더라는 아주 그 강력한 캐릭터인 악당이 등장합니다. 아주 카리스마가 넘치죠. 이 다스베이더의 명령 한마디에 흰색 옷을 입은 스톰트루퍼라고 하죠. 이 병사들은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말 그대로 독재적인 조직인 거죠. 그런데 반면에 반란군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독재적인 조직이 이 영화에서는 그 적군으로 묘사되고 있는데요. 왜 그러면 이런 조직이 적군으로 묘사되는지, 왜 반대로 말하면 민주적인 리더십이 조직에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